오늘 첫 번째 패널로 모신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핫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일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패널이신 청경호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어요. 요즘 부모는 기댈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청경호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세요? 저희 처음 뵙고 저희가 이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미리 다 1대1로 만났었잖아요. 네네.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요즘 부모는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심리적 안전지대가 사라졌다라는 걸 요즘의 어떤 특징으로 꼽아 주셨었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심리적 안전지대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은 현장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봐야 될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서 초등학교 교사고요. 오늘 여러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 그 화면에 보이시는 제목 그대로예요. 부모는 사실 누구나 사실 처음이고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은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양육 환경의 변화, 과거와 다르게 요즘 부모님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서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떻게 이렇게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양육 환경이 과거와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매우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고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거의 지금 80% 가까이 되거든요.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라는 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층간소음이라는 건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해주는 타인들이 주변에 없고 오히려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족의 부재인데요. 자녀들의 수가 한 명인 집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죠. 지금은 그 가구당 가족 구성원의 수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명에 달했는데요. 지금은 2.5명, 채 3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에서도 많죠. 거기다가 요즘엔 친척과의 왕래도 대단히 적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19년도인가요?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친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촌까지라는 거예요. 2촌이면 그냥 가족인 거죠. 가족 이외에 3촌, 4촌들은 친척이라고 여기지 않는 비율이 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척 간의 왕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 간의 소통도 없고 친척 간의 교류도 없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비슷한 또래들이 만날 기회가 훨씬 더 줄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들이 이제 SNS 또는 그 맘카페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텍스트로 사는 이야기들, 어려움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 이면에 그 비언어적 표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보가 너무 다양합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다양한데 실제로 그 정보들 중에서 무엇이 우리 아이를 위한 정보인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것을 위로받고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더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나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겠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가사 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남성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더 가사 양육에 참여하게 할까? 그리고 사실 요즘은 요즘 세대의 20대, 30대 또 40대 초반까지의 그 남성들은 가사 양육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아마 이 지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빠 이전에 남자라는 거예요. 이 남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다쳐서 막 울고 있는데 아이가 야,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걸로 울고 그래, 오히려 이제 그런 감정을 차단하게끔. 그래서 약간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기쁘면 신나게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행동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들을 제약하는 그런 그 남성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놀이들을 할 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를 할 때 남자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면 야, 너 계집애냐?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역할놀이라고 하는 거는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어보고 아빠가 되어보고 아이가 되어보고 의사가 되어보고 그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맡아보면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언어적인 능력들이 대단히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빨리 발달합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잘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죠. 대신에 활동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적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체물들, 대체 행동을 해줄 타인이 있으면 친구가 떠나도 별로 크게 상처받지 않는 반면에, 여자애들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긴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 분리될 때 오히려 그 분리에 대한 고통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남성과 여성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요. 이 어린 아이와 애착이 생기려면 아빠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엄마처럼 친밀한 애착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한 시간이 없거든요. 엄마들은 자신의 몸속에 약 40주가량 아이와 함께 하잖아요. 엄마가 느끼고 엄마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을 아이가 고스란히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빠는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나는 정서적 타인을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아빠와의 관계가 이후 사회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또 다른 나인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 통로로서 아빠의 역할이 서로 균형적으로 잘 잡혀서 아이와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했을 때 아이가 균형 잡힌 그런 역할들을, 그런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성들이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아이들 곁에 붙어서 온전히 양육에 참여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자기를 실현하는 사회적 역할들을 맡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가사양육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시작도 끝도 저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도 사실 되게 외롭고요, 아이도 되게 외롭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요,
어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길 만큼 직장 내에서도요, 불특정한 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채 집안으로 돌아오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또 거기에 더해서 가사 양육에 대한 부담, 이것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 여전히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 가사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만큼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해주는 타인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소진되죠.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걸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조 집단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집단. 같은 어려움들이 겪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적절히 격려해 줄 수 있는 자조 집단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전혀 없지 않나? 그런 결핍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다른 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서로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또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애착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리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학자들 또는 존 볼비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게요. 보통 이제 생후 3개월, 좀 더 길면 6개월 이내에 애착이라고 하는 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애착은요, 결국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라는 게 변화가 가능해요. 타인과의 관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 변화하는데, 그래서 연구들이 보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애착 연구를 쭉 따라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정 애착도요, 안정 애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뀔까요? 안정 애착에 의해서 바뀝니다.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학교라고 하는 글자를 잘 풀어보면 배울학자의 학교 교자를 씁니다. 학교 교자는요, 나무 목자의 사귈 교자를 써요. 자연에서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죠. 그런데 학교는 우정을 가르치지 않고요, 학교 폭력부터 가르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게 대단히 무섭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이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 사람을 대하는 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참여하신 부모님들이 나를 때리는 친구가 있나요? 때렸다면 언제 때렸나요? 어디에서 때렸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스스로를 무엇으로 가정해야 될까요? 맞은 사람. 네, 피해자로 가정해야죠. 우리 반의 다른 모든 친구들을 가해자로 가정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요,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친한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 친구들이랑 왜 친하냐고 물어봤더니요, 같이 등하교를 해서 뭐 먼저 사과를 해줘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바꾸었죠. 어떻게 바꾸었냐면 같이 등하교 해주는 친구가 있나요?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라고. 사람은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타인의 약점, 실수, 잘못을 훨씬 더 잘 알아차립니다. 반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은 잘 못 알아차려요. 자기한테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 못 함부로 참죠. 말하는 거 못 참죠. 왜?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의 관점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긍정성 편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인정하는 건 어렵죠.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려면 스스로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더 노력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우정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정을 가르치게 하려면 집에서 질문을 잘 해주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좋은 일을 먼저 떠올릴까요? 나쁜 일을 먼저 떠올릴까요? 나쁜. 네, 나쁜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다시 경험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두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거든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조금 더 큰 애들은 아무 일도 없었어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질문이 반복되면 타인을 바라볼 때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걸 보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학교는 물리적으로 평등한 그런 사회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곳이에요. 가정이라는 곳 또는 이웃 친척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위계에 쌓여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뭐 나이가 많고 힘이 세니까 가장 그 위계에서 정점에 있죠. 아이들은 항상 맨 아래에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사과 수업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사과받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요. 다 4살, 그런 거예요? 5살 때 이야기를 꺼내요. 아, 그때 억울했던 일들. 한 번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위기 사회에 놓여 있죠.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억울한 일을 하면 바로 맞대응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주하는 이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학교 안에서 만나는 여러 그뭐 장애아동이나 또는 다문화아동 또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아이들이나 또는 높은 계층의 아이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대단히 많이 해요. 부모님들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노래 듣고 왼쪽에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거든요. 멀티태스킹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근데 부모님들도 한 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구나라고 여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요,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결정성과 리질리언스예요. 자기결정성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는데 하나가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어한다, 잘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할 때 기회를 주어야겠죠. 그래야 아이가 유능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가정이라면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은 사실 작은 상처로부터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PTSD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PTG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죠? 외상후 성장은요,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4배가량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외상을 겪었을 때요, 외상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약 80% 정도 되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건 20%에 불과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한두 번 실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노력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는데요. 물론 그 변화의 가능성은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적죠. 아동 청소년기에 이 마지막으로 성인기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2차 가지치기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30대, 40대까지는요, 20대부터 해서 3, 40대가 되면 사회적 성취를 대단히 추구하게 돼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접어들면서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은데
제일 손쉽게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내와 또는 남편과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대단히 자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언어와 책 읽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책 읽는 걸 가르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언어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언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대단히 그 아이들의 어휘 또는 학습,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도구 안에서 공유할 어떤 거리를 찾아내고 그렇죠. 교류를 위한 도구로 쓰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책 읽기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 책을 많이 읽혀야 돼. 근데 안 읽잖아. 이거부터 가잖아요. 그렇죠? 책 읽기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네요. 책을 매개로 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서로 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 삶에 대한 것들, 어떤 소재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그죠? 네. 연결고리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아가는 동지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사실 잔소리예요.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라는 아, 부모님의. 네. 휴대폰 그만 보라고 해놓고 본인이 휴대폰 제일 많이 보고요. 그렇죠. TV 좀 그만 보라고 하면서 리모컨은 본인만 쥐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옷이 없다고 하는데 옷장을 열어보면 엄마 옷만 있죠. 네.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이 모범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어른 부담스럽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스로도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또 그런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도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힘과 이 권위로 아이들을 억눌렀을 때 그 효과는요. 사실 만 11세 이후로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만 11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서서히 또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끝으로 사실 저는 맨 마지막, 언제나 지금이 처음이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이제 한 17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실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저 닮아서 운동신경이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듣는 자리에 했는데 그게 아이한테는 되게 상처였더라고요. 제가 아이의 가능성을 제 안에서 이렇게 탁 그어 놓은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공부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오셨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동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동지끼리 모여 있는. 네. 아마 같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신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즘이 어떤 세대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 줄어들거나 없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부모인 내가 처한 이 환경이 무언가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성취지향주의적인 어떤 사회니까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정보도 과잉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쪽 축에서는 그렇게 요구사항은 많아졌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이 흡수될 수 있는 완충지대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구나. 저는 층간소음이 나의 심리적 안전지대에 이런 영향을 줬다라는 거 오늘 처음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의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로 아까 그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SNS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여러 우리가 찾아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또 만들어낸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거를.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안전지대일까를 생각하면 물음표가 좀 많이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엇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 요즘 세대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관계인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좋은 집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자조 모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커뮤니티랑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집단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선생님? 일단 제일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는데 나는 뭔가 혼자서 정신승리를 해내야 된다. 어른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었고요. 아까 굉장히 안심되는 이야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거는 너무나 그 트라우마란 말이 요즘은 그냥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나 트라우마야. 이거 먹는 것도 트라우마고 뭐 모두.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까? 혹은 그 부분을 공유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사람은 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글쎄요, 있으면 편한 사람, 편안한 같이 사람. 있을 때 편안한 사람, 그리고 같이 있으면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도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또는 이런 것 이전에 안 해봤나 무언가를 해보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대지 않게. 기대게 하는 사람은 별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조장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좋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어떻게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어른인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좋은 사람의 기준은 나도 편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편하려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편하려면 네가 좀 애써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좀 이렇게 갖춰 나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좋은 사람을 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좋은 사람은 무언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좀 많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 중에서 들었던 인사이트는 좋은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내고 있어. 혹은 내가 지금 깨달았어. 이런 부분들을 좀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역경이나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딪혔을 때 뭐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맞아요. 사실 스스로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런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많이 힘들겠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네.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도움이 필요하니? 그쵸? 거기부터 출발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질문, 긍정적인 부분. 나는 지금 필요한 걸 요청할 수 있구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